네,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론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개정협회 적하약관의 그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살펴볼 내용은 담보위험, 면책위험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협회 적하약관들의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볼 내용은 제8조에 있는 운송약관입니다. 그래서 이 운송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구협회 저가약관에서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보험자가 손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의 시작과 끝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운송약관의 구성을 좀 살펴보면 제1항에 시작과 끝이 나와 있고요. 제2항에는 최종 양육항에서 화물의 하역이 완료된 후에 이제 목적지가 바뀌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목적지가 바뀌어가지고 계속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게 이제 보험기간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 제 3항은 피보험자가 비욘드 컨트롤이죠. 컨트롤할 수 없는 지연이라든지 이로라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자동적인 계속 담보, 헬드 커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조의 1항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보험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화물이 정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운송 과정에 있는 동안 보험자의 책임은 계속이 된다는 것이고, 이 통상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해상 운송에 있어서 정해진 통상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주로 관습적으로 다니는 길이 있어요. 다니는 백길이 있는데 그 백길로 이제 정확하게 이동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렇지 않은 어떤 항로라든지 아니면 적당하지 않은 뭐 딜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8조 1항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8.1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여기 보면 8.1.1, 8.1.2, 8.1.3, 8.1.4 이렇게 내용이 나뉘어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8. 뭐 텍스트를 좀 보고 그림을 보고 좀 이해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약간 11조를 조건으로 하고, 11조는 뒤에서도 보겠지만 뭐 이제 피보험 이익에 대한 부분이고, 어쨌든 그거는 피보험자의 피보험 이익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식적으로 체결이 될 것이고, 보험의 시작이 운송 개시를 위해서 운송 차량이라든지 운송 용구에서 보험 목적물을 곧바로 적재할 목적으로, 그리고 그 창고나 보관 장소에서 보험 목적물이 최초로 움직인 때 시작을 합니다. 최초로 움직일 때 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continue during the ordinary course. 그래서 통상의 운송 과정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운송의 시작이죠. 화물이 운송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8.1.1이 있고 8.1.2가 있고 8.1.3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중요한 거는 8.1.4 저 밑에 한번 보세요. 여기 맨 밑에 어느 것이든, 맨 마지막 줄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한 때 종료한다. 그러니까 whichever shall first occur. 그러니까 8.1.1이든 8.1.2든 8.1.3이든 8.1.4든 이 네 가지 중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먼저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때 보험자의 보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끝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8.1.1과 8.1.2, 8.1.3, 8.1.4 요 네 가지가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냐를 34번 슬라이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3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82년도 우리가 신협회 적하약관이 있고 2009년에 개정협회 적하약관이 있다고 했는데 이 두 약관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떤 부분에서 있냐를 좀 살펴보면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82년도 신협회 적하약관은 보험 목적물이 출발지의 창고나 보관 장소를 떠날 때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2009년도 개정협회 적하약관에서는 창고 또는 보관 장소에서 운송의 개시를 위해서 운송 차량이라든지 또는 그 밖에 운송 용구에 즉시 적재할 목적으로 최초로 이동된 때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떠날 때,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그려져 있는 것처럼 창고를 떠날 때 시작된다는 게 82년도 버전. 이 창고 안에서 운송을 위해서 화물이 처음으로 이동이 시작될 때 시작된다는 게 2009년도 버전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2009년도 버전이 훨씬 그 보장의 범위가 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고 통상의 운송 과정에 있는 동안 계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 끝나는 지점이 중요를 한데 그 끝나는 지점은 앞서 우리가 원문 텍스트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적지의 최종 창고 또는 보관 장소, 운송 차량에서 그 밖에 운송 용구로부터 양육을 완료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창고나 장소, 보관 장소 이런 데서 차량이 가죠. 차량이 컨테이너 뭐 차량이든 뭐 탑차든 이게 가죠. 거기서부터 내리는 것을 완료한 시점이죠. 내리는 것을 완료한 시점이고, 자, 두 번째 통상의 운송 과정 2에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이게 이제 목적지의 최종 창고 또는 보관 장소에서 운송 차량 또는 그 밖의 운송 용구로부터 양육을 완료한 때 요게 어떻게 보면 통상의 운송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통상의 운송 과정이 있고 통상의 운송 과정 이외의 장소에다가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할당 분배. 이 할당 분배는 뭐와 관련이 있죠? CFS에서 LCL 컨테이너 한 명의 컨테이너 하주가 뭐 목적지에서 컨테이너를 통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컨테이너 안에 여러 소량 하주들이 화물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각각의 소량 하주들에게 화물을 분배를 해야 되죠. 컨테이너를 열어서 그 작업을 하는 CFS에서 이 컨테이너를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그런 곳으로 들어가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혹은 보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분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장소에서 이 운송 차량이나 운송 용구 컨테이너가 이제 내려져서 차량으로부터 내려져서 양육이 양육이 완료가 되고 그 작업들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제 또 한번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게 된다면 끝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통상의 운송 과정 이외의 보관을 위해서 이게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조금 다른데 운송 차량이나 이 컨테이너가 보관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겁니다.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자체가 하나의 보관 장소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컨테이너가 보관의 역할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컨테이너에다가 안에다가 화물을 집어넣고 보관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상적으로 통상적인 과정에 의해서 최종 창고에서 운송 차량이나 컨테이너로부터 내려지거나 아니면 이게 아니라면 보관을 위해서든 할당 분배를 위해서든 운송 차량이나 컨테이너에서 내려지거나 아니면 보관을 위해서 운송 차량이나 컨테이너 그 자체를 사용을 하거나 그리고 네 번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양육항에서 최종 양육항에서 본선에서 내려지고 나서 이제 시간적 경과입니다. 시간적 경과가 60일이 지날 때인 거죠.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하는 이벤트가 있으면 그 먼저 발생한 이벤트가 발생한 그 시점이 보험의 종기가 됩니다. 보험의 끝나는 시점이 돼요. 보험자의 책임이 끝나는 시점이 여기에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 세 가지는 이벤트죠. 사건이죠. 세 가지 1번, 2번, 3번은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 즉시 이제 보험자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시간이죠.
예, 그러면 이 60일이라는 타임 리밋이 걸려 있기 때문에 60일 이전에 위에 있는 세 가지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60일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보험자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고 60일이 지나가더라도 위에 있는 세 가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본선 양육 후 60일이 지나서 보험자의 책임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항공운송, ICC 에어나 이런 데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30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항공운송의 업무가 해상운송보다는 좀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험자의 책임과 관련된 시작과 끝을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시작해서 끝나는 거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정확하게 뭐 네 가지라고 볼 수가 있네요. ICC A, B, C 그리고 동맹 파워 위험 약간의 보험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되고요. 전쟁 위험 있죠. IWC, 워클로스에서는 이 보험자의 그 보험 목적물에 대한 책임 기간이 조금 달라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냐? 34번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본선 적재에서부터 본선 양육될 때까지 그리고 15일이 경과인데 여기는 60일인데 여기는 15일이죠. 기간도 짧죠. 하지만 여기 60일은 본선에서 양육이 된 후로부터 60일이에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야드나 이런 데 내려지고 나서부터 60일이에요. 근데 여기 15일은 뭐죠? 배가 그 양육항에 도착한 날로부터 15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위험, IWC의 경우에는 육상 구간에서 발생되는 어떤 그 전쟁 위험이나 이런 전쟁과 유사한 행위에 의한 손해를 되도록이면 보상을 안 하고 바다에 어떤 항구 뭐 포함해서 항구까지 포함해서 항구나 항해 동안 발생되는 전쟁 위험, 전쟁으로 인한 손실이나 멸실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전쟁 위험이라는 것 자체가 육상 구간으로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화물에 어떤 가해지는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쟁 위험과 관련된 보험 기간은 포트 투 포트를 하고 있고 나머지 ICC, ABC와 동맹 파업 위험의 경우에는 웨어하우스 투 웨어하우스를 보험자의 책임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8조 제2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8조 제2항은 제가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던 것처럼 피보험자가 선택을 해서 그 양육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국내의 목적지가 뭐 부산에서 서울로 바뀐다든지 했을 때 그 새로운 목적지 서울로 출발하기 위해서 시작될 때 그때 기본적으로 보험의 커버는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종료가 돼요. 뭐 그래서 그 뭐 필요에 의해서는 새로운 보험을 체결을 하거나 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목적지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 기존에 어떤 진행됐던 운송이 좀 마무리되고 새로운 어떤 내륙 운송 이런 것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8조 3항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beyond control이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기의 통제 밖의 그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지연이 발생을 하거나 항로 이탈이 발생하거나 뭐 이런 어쩔 수 없이 물건이 내려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긴 결과로 생기는 그런 어떤 위험은 기본적으로 계속 보험이 남아 있는다. 여기도 이런 표현 나와 있었죠. This insurance shall remain in force. 유효하게 남아 있는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담보 위험이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피보험자가 의도하진 않았고 피보험자가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보험자의 책임을 좀 늘려준다. 뭐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운송계약 종료약관이었습니다. 제8조가 운송약관으로서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과 보험자의 책임이 끝을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제9조는 운송계약이 끝나는 중간에 뭐 제대로 어떤 목적지까지 제대로 화물이 닿지도 않고 운송 도중에 있는 화물이
피보험자가 원하지도 않았고 피보험자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화물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양육항이 아닌 어디 중간에 있는 항구나 뭐 이런 곳에서 중단됐을 때 그런 운송이 이제 마무리되지 못하고 끝났을 때 그때 피보험자를 이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피보험 목적물과 피보험자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관련된 내용이 제9조 운송계약 종료약관, 운송중단약관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운송 중단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피보험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자에게 통지를 해야 돼요. 내 잘못은 아닌데 어쩔 수 없는 사안으로 화물이 그리고 그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선박이 최종 양육항 목적항까지 가지 못하고 중단되게 되었다. 뭐 이러면 이제 보험자한테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자가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additional 프리미엄을 요구를 하면 그 additional 프리미엄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동의를 하고 이것을 지불하면 그것을 계속 커버한다, 헬드 커버한다라는 내용이 보통 이 운송 중단 약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 중단 약관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내용을 어디서 살펴보았냐면 구협회 적하약 로이드 SG 팔리시, 로이드 SG 팔리시에도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증권, 신약관 체제로 넘어오면서, 협회 적하 약관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 내용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운송 중단의 경우를 뭐 크게 한 세 가지 나눈다라고 보는데 일단 일리가 있죠. 그래서 운송이 중단된 항구에서 그 물건이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뭐 유럽에서 출발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 들어오다가 싱가포르 정도에서 운송이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싱가포르 항에 있겠죠. 그럼 그 물건이 그 싱가포르 현지에서 팔 수도 있어. 그러니까 현지 매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팔리지도 않고 그냥 보관 상태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싱가포르에서 다른 배편, 다른 운송 수단을 구해가지고 부산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제9조 1항에 보면 운송이 중단된 항구, 제가 아까 예시를 든 걸 기준으로 삼으면 싱가포르 항이죠. 싱가포르 항에서 매각 처분, 그 항구에서 새롭게 구매자를 찾아가지고 팔아먹든지 그걸 팔지 못하면 싱가포르 항 어디에서 보관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자의 담보는 어떻게 되느냐? 화물이 운송 중단된 항구에서, 그러니까 싱가포르 항에서 매각돼서 그것이 매수인, 여기 말하는 매수인은, 이 매수인은 누굴 말하죠? 그 현지에서,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구매자를 찾아가지고 판 경우, 그렇게 해서 팔았으면 그 사람한테 인도될 때까지, 아니면 그 항구에 도착돼서 보관이 된다.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싱가포르 항에서 보관이 된다라고 치면 그 항구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60일, 이 60일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제8조의 60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이 두 가지 중에 다른 사람한테 팔든지 아니면 그 항구에서 60일 동안 보관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든 먼저 생긴 이벤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60일 이내에 팔든지 아니면 놔두든지. 그렇게 됐을 때 팔아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때까지 보험자가 책임을 지고, 파는 게 아니라면 싱가포르 항에 내려서 60일까지는 보험자가 커버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1번 방갈로는 요 위에 있는 내용은 그래요. 자, 2번 방갈로는 자, 싱가포르 항에서 항구가 운송이 중단됐어요. 다른 운송 수단을 구합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끌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 운송이 싱가포르에서 중단돼서 그 중단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운 운송이 시작이 돼요. 2달 안에 새로운 운송이 시작됩니다. 부산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그럼 부산으로 출발을 해서 부산항에 도착을 하죠. 그러면 부산항에 도착을 해서 어떻게? 제8조에 있는 운송 조항에 따라 보험자 책임이 끝난다. 제8조가 이 내용이죠. 이 내용. 우리 여기 있던 이 내용. 이 내용에 의해서 그림으로 설명하는 요 내용에 의해서 보험자의 책임이 끝난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조에는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원문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구조에 이 내용이 있고 기본적으로 추가 보험료 지불할 것으로 해서 보험자의 커버가 계속 남아 있는다. This insurance shall remain in force 남아 있는다. 뭐 하면 additional premium 하면 자 그러면 그 additional premium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9.1이 있고 9.2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 이벤트를 볼 수가 있는 건데 크게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두 가지고 그 안에서도 실제 싱가포르에서 현장에서 매각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보관을 하느냐 요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이 이제 협회적하약관, 개정협회적하약관에는 구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구협회 적하약관 있죠. ICC, ARWA, FPA는 제1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1조에 그 운송기간 얘기하면서 뒤에 부칙 같은 것들이 붙는데 그 내용들하고 이 개정협회 적하약관의 내용이 8조 9조에 나뉘어서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좀 복잡한 내용이었고 뒤에 있는 내용들은 좀 이제 간단하거나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약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내용들이 될 텐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죠. 자, 제 10조 항해 변경 약관이 있습니다. 보험이 개시된 이후에 피보험자가 목적지를 바꿔요. 목적지를 항해 변경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그 위험의 변경이라든지 위험의 변형을 할 때 뭐 1호라든지 항해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험자가 생각을 했을 때 보험료의 계산이라든지 보험료율의 계산이라든지 보험의 담보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이 보험 계약을 뭐 회피할 수 있다, 뭐 어보이드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배우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비즈니스를 하는 관계에서 뭐 돈으로 안 될 건 뭐 있겠어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필요에 의해서 목적지를 변경한다. 그러면 그걸 얘기 안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보험자에게 그러한 취지를 통지하고 핵심은 뭐다? 추가 보험료를 납부를 하면 추가 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변경된 보험 조건에 따라서 담보가 계속된다. 이게 이제 일종의 헬드 커버 약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고 여건이 달라질 수도 있고 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그런 어떤 변경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매몰차게 안 해.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해 나가는 방향으로서 합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보험료율과 보험 조건을 이야기를 해서 뭐 그걸 해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 특이한 게 여기 10.2도 뭐 저번에 뭐 수업하니까 질문한 친구도 있어.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핵심은 10.1이긴 한데 이 10.2의 내용도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0.1은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이 보험 목적지 항해 변경이 이루어지는 건데 10.2는 뭐냐면 이게 그 피보험자가 뭐 의도치 않았어요. 의도치 않고 선박이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러면 이게 약간 이제 그 피보험자 입장에서 피보험자는 하주잖아요. 선주나 뭐 선박의 운송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선박이 다른 목적지로 가버려요. 나는 그걸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을 때. 그러면 이거를 피보험자한테 책임을 좀 묻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 사고죠. 일종의 사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은 운송이 시작될 때 보험이 개시된다. 보험자가 책임을 어떻게든 져주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요. 자, 11조의 피보험이익 약관입니다. 피보험이익인데 이 조항에 이 중요한 말이 있어요.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 시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발음이 안 되네.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the assured must요, must have an insurable interest. insurable interest가 피보험이익이죠.
뭐에 대해서? In the subject matter insured at the time of the loss. 여기가 loss가 쉽게 말하면 손해 발생한 그 타임이죠. 그 타임. 더 로스가 발생한 그 타임에 the subject matter insured가 뭐죠? 피보험 목적물이죠. 하물이 되겠죠. 하물.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insurable interest가 있어야 된다. must have 있어야 된다.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2 이게 뭐의 연장이냐? 소급보험의 연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이드 SG 팔리시를 볼 때 그 내러티브 방식의 그 구증권 체계의 바디 클로즈에 lost or not lost 그 문장이 딱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거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증권에 보험 증권에 있었던 내용이 협회 적하 약관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이 보험의 담보 기간 중에 일어난 손해는 이 손해가 보험 계약의 체결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도 피보험자가 이 손해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험자는 몰랐을 경우, 그러니까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 사실을 알고 보험자는 몰랐다. 이거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속였다는 거죠. 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 계약 체결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이드 SG 팔리시에서 얘기를 했던 lost or not lost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소급보험은 원래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바다를 통한 항해에 있어서 화물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해상 운송, 해상 보험의 간행을 반영한 해상 보험만 있는 일종의 굉장히 예외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반비용, forwarding charge입니다. 선박이 담보를 하는 부보위험, 담보위험에 의해서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데미지가 커서 항해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데미지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중간 항에서 화물을 양육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피난항에서 이제 내려가는 거죠. 자, 보험자가 이에 대해서 하역비용, 창고 보관료, 재포장비, 재선적비, 약정된 목적지까지 운반 비용을 보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끌고 나간다. 어디까지? 목적항까지 끌고 간다. forwarding 해서 그래서 이제 개반 비용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용적 손해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개정협회 적하약관이 적하약관이죠. 적하약관. 그러니까 선박의 뭐 데미지나 선박의 어떤 손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 선박이 뭔가 보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담보위험, 예를 들어서 뭐 자초라든지 침몰은 안 되겠구나. 뭐 화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의 어떤 발생으로 인해서 이 피보험 목적물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항구에서 운송이 이제 중단되거나 하면 그 피보험 목적물이 안전한 상태라면 그거를 이제 내려가지고 보관을 시켜서 다른 운송 수단을 통해서 이제 끌고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에 이제 그 부분의적인 비용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여러분들이 본 내용이 있죠. 운송이 최종 목적항이 아닌 곳에서 중단되게 되면 뭐 매각을 하니 뭐 보관을 하니 그런 내용을 봤어요. 어디서 봤죠? 이 앞에서 뭐 불과 한 3개 조항 앞에서 여기서 봤죠. 여기 운송계약 종료 약관, 운송 중단 약관. 근데 이 구조의 내용과 이 12조의 내용이 12조의 내용이 뭐가 다르냐? 이거는 12조는 선박이 담보위험에 의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담보위험에 의한 사고의 발생으로
이거를 운송이 중단이 됐고 그 중단으로 인해서 어떻게 물건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이 비용 지급이 된다는 내용이고 이 구조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예, 피보험자가 비욘드 컨트롤입니다. 예, 피보험자가 뭐 어찌 할 수 없는 사안에 의해서 운송이 중단이 된 거예요. 예, 조금 사안이 다릅니다. 예, 좀 사안이 달라서 그 사안에 따라서 조항들이 적용이 되고 적용이 안 되고 할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제 13조 추정 전선 약관입니다. 현실 전선은 아니지만 현실 전선을 피할 수 없거나 비용 복구 비용이나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어떤 보험 가액을 초과를 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었을 때 피보험자는 뭘 할 수 있다? 어벤더먼트, 위부를 할 수 있고 위부를 통해서 적절하게 추정전선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약관이 추정전선 약관이죠. 추정전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제13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제14조 Increased Value Clause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협회 적하약관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신설된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동일한 피보험 목적물이 있어요. 동일한 피보험 목적물이 있는데 그래서 얘가 있었는데 얘가 가치가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해서 보험 금액이 상이하게 두 개의 증권으로 발행이 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문제가 되고 해서 이 약관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보험 가액이라고 할 수 있는 피보험 목적물의 가치가 증액되는, 증가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처음에 원래의 가액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증액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증액분이 있어서 그 증액분에 대해서도 보험을 만들었어요. 보험을 부보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원래의 보험자와 증액보험의 보험자가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뭐 손해를 부담을 하거나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14조도 제1항이 있고 제2항이 있는데 14조 제1항은 원래 오리지널 인슈어런스에 적용이 되고 14조 2항은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보험에 대해서 각각 보험 증권이 있지만 이거를 합산을 해서 하나의 보험 가액으로 취급을 하고 각 보험 증권은 어떻게 보면 합계 보험 가액, 그러니까 원 오리지널이 있고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합계를 해서 각각 일부분으로 보험으로 취급을 하고 각 보험금의 청구는 각 보험증권의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조의 내용이 있는데 자, 내용을 뭐 쭉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 보험의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증액보험을, 그러니까 기름값이 예를 들어서 $100였는데 100달러라 해가지고 보험을 부보를 했는데 이 기름이 뭐 $200가 됐다 해서 이게 가치가 뻥 뛴 거죠. 그러면 가치 증액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험을 들었다는 얘기죠. 이 하물의 협정보험 가액은 이 보험가 이와 동일한 손해를 담보하는 모든 증액보험의 총 보험 금액으로 증가된 거로 본다. 그러니까 $100에서 보험 계약 체결한 거와 $200가 증액돼서 $100 추가로 한 부분, 이거를 총 보험 금액으로 증가한 걸로 간주한다. 그리고 금액의 비율별로 부담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보험금에 대해서 청구를 할 때 피보험자는 이 두 개의 보험 금액을 다 증명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보험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14.2의 내용은 이 보험이 증액보험이면 그러니까 14.1은 이 보험이 오리지널 보험일 때 이렇게 한다는 거고 14.2는 이 보험이, 그러니까 똑같이 오리지널 보험도 그리고 증액된 보험도 두 개 다 ICC, ABC로 들었을 것이고 이 14조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리지널은 14.1을 적용해서 총액으로서 해가지고 일부로서 보험 부보를 하고 14.2는 이 인크리즈된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적용이 돼서 전체에서 일부의 보험 가액 비율로, 금액 비율로 해서 보험금을 부담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1과 14.2의 내용은 오리지널 인슈어런스가 increased value 되었을 때 그것을 총액으로서 적용을 해서 한다는 것이고, 자 15조는 not to insure,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험을 통한 이익을 피보험자만 누려야 되지 그것을 운송인에게 뭐 제3자에게 수탁자에게 이렇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 혜택이 보험의 일종의 베네핏이 다른 제3자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 봤던 내용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제16조 Duty of Assured, 그래서 피보험자의 의무에 대해서 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피보험자는 가장 대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손해를 방지하고 경감시키는 미니마이징이라는 표현을 써요. 미니마이징, 경감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송인, 수탁자, 기타 제3자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적절히 보존되고 행사되도록 확보한다. 그리고 보험자는 이 보험에서 보상한 손해에 대해서 상기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발생된 일체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손해 방지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피보험자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 추가적으로 발생된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물론 그게 이제 비합리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뭐 비용이 증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합리적으로 피보험자가 손해를 방지하고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노력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한다. 손해방지 경감과 관련된 내용이 제1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17조, 이게 이제 구협회 적하약관에도 있었죠. 웨이버 클로즈인데, 웨이버 클로즈 웨이버 클로즈가 아마 본문 약관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 또한 그 개정이 되면서 이쪽으로 협회적 하약관으로 넘어온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해서 또 위부와 관련이 있죠. 위부, 그러니까 피보험자든 보험자든 그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뭐 이거를 좀 피해를 줄이거나 구조하거나 보호하거나 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데, 그게 내가 위부 선언을 안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 그리고 보험자가 그런 조치를 한다 해서 그것이 위부에 대한 승낙이 아니다. 그러니까 위부는 정확하게 노티스, 통지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속 조치 약관. 비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하면 그 여건 속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들이고, 제19조 영국법과 판례. 그래서 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제19조 개정협회 적하약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ICC, ABC. 뭐 사실 지금 8조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물론 이익증여 약관처럼 이게 신협회 적하약관, 개정협회 적하약관을 넘어오면서 신설된 것도 있지만 8조 이후에 있던 내용들은 보면 8조 9조 같은 경우에는 구협회 적하약관에 있던 것들이 넘어왔고, 그리고 뭐 이런 웨이버 클로즈 같은 것들은 본문 약관에 있었던 내용들이 협회 적하약관으로 넘어왔고, 이런 식으로 보험 계약의 유효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핵심은 보험자의 책임, 보험자의 면책, 그리고 8조 9조도 중요합니다. 보험자의 책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개정협회적 하약관의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IWC, ISC, 그리고 그 우리가 보험증권 그
그걸 봤죠. 안면부하고 이면부. 이면부에 보면 특약들이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어요. 해상보험과 관련된 특약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